네, 안녕하세요. 자유넷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매주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와 하나인 듯, 그러나 하나가 아닌 듯, 그리고 나라인 듯, 하지만 나라가 아닌 곳이죠. 북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들어보려고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찬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남산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단풍이 되게 예쁠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죠. 네. 한국에서 쭉 사신 분들은 그게 이게 민주주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단 국가 아닙니까? 네. 또 북한은 뭔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핵무기도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는데 김정은이는 또 상당히 그 좀 아주 흉폭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빨리 안정을 되찾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시자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북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도 많은 걸 여쭤보고 싶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오늘 우리나라 이 사태를 북한이 알고 있죠? 북한이 지금 최근에 아주 신중하게 신중 모드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지금 이런 정치 현실을 김정은이 누구보다도 잘 보고받고 있고 특히 최근에 북한이 이제 난수 방송을 10번 넘게 하면서 네. 지난 그 사드 배치 문제 이후에 이제 지하 공작원들, 고종 간첩, 대남 공작원들이 지금 아주 준동이 좀 심해졌습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뭔가 다 직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볼 때 최근에 또 우리의 이런 약간의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을 북한은 지금 신중하게 쳐다보고 있다. 이것은 뭔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노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자면 혼란이 일어날 때 뭔가 내부의 어떤 그 좌파나 종북 세력에게 더 후원하고 지원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좀 심화됐을 때는 전면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비가 다 돼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김정은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그 광주에서 80년 5.18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북한은 그것을 제때에 개입하지 못한 것을 상당히 후회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예, 그렇죠. 그때 제때 개입했더라면 뭔가 자신들의 어떤 대남 혁명을 완수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때 많은 그 대남 일꾼들이 비판을 받고 숙청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신중하게 쫙 지켜보고 있는 거 보면은 요걸 지금 딱 체크하면서 뭔가 면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북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북이 무엇을 하는지 거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은 우리가 정말 텔레비전에서도 탈북자도 자주 보게 되고 또 북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뭐 북한의 생활, 북한의 음식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진짜 정보일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요.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정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을까?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그런 얘기 듣거든요. 김정은이 지금 되게 아프다. 네. 밤마다 울고 있다. 뭐 술을 마신다. 근데 그건 진짜일까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뭔가 그 사람이 어린 나이에 집권을 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무슨 단번도약이다. 한 번에 뭔가 점프해서 뭔가 이룰 것 같았는데 북한이란 이 사회가 다 폐허가 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으니까 아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폭음도 하고 후지모토 겐지에 따르면 하룻밤에 와인을 막 10병씩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지금 170cm 키에 지금 집권할 때 90kg였는데 지금 130kg니까 한 40kg가 늘은 거 아닙니까? 그럼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건강도 안 좋고 그 사람의 또 우리 정보기관도 밝힌 바와 같이 이제 통풍이라는 게 그런 병이 있는데 그게 좀 비대할 때 이제 통풍이 생기고 그게 부자병이라고 부른대요. 부자병이라고. 예, 이름을 왜냐면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었을 그렇죠, 때 그렇죠. 생기는 병이니까 일명 옛날에는 부자병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에멘탈 치즈.
유학할 때 10대 때 먹었던 그 학습된 그 말하자면 욕구 때문에 에멘탈 치즈도 많이 먹고 와인도 많이 먹고 물론 고기도 많이 먹겠죠. 인민들이 구경하기 어려운 뭐 소고기니 뭐 연어니 얼마나 좋은 걸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날씨가 이게 통풍이 또 추워지면 또 심해진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마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거기다 뭐 형인 또 김종철이도 뭐 막 호텔에서 술 마시고 술병을 집어 던지고 네. 또 김여정 이설주 와이프가 지금 7개월 8개월째 또 일체 두문 불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뭐 물론 종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예.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 사람들이 나타날 만한 무슨 정치적인 뭐 계기나 그게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일단 그 가족 측근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 즉 자기가 죽었을 때 항상 그 독재자들은 동선을 중시하고 독재자의 존재가 중요한데 자기가 죽었을 때 대리는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참수작전한다. 그다음에 지난 이제 불굴의 의지 훈련이 시작되니까 또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들이 동서해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가 만약에 잘못되면 대리인은 김여정이다. 그래서 이제 갈라놓고 절대 등장 안 시키고. 아 후임자는 지금 그렇죠. 김여정인가요? 네, 그렇게 대리인을 독재 국가에서는 항상 세워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여정이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나타나면 한 방에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따로 갈라놓다 보니까 일차에 나오지 않지 않는가. 그러나 아마 이설주는 뭐 그렇게 뭐 그 권력을 뭐 계승할 만한 존재는 안 되는데 아마 임신했다는 게 정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 7개월 전만 해도 어떤 행사에 다 같이 동석하는 모습이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7개월 동안 이제 안 나타나니까 혹자는 이런 말도 해요. 북한은 원래 여자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그렇죠. 김일성은 이제 94년 카터가 왔을 때 자기 부인 김성애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났었고 김정일은 36년 동안 한 번도 데리고 나타나지 않았죠. 공식적으로는 네.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자가 뭐 4명씩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김일성이가 인정한 여자는 1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숨겨놓은 여자다 보니까 내놓지 않았고 이게 그 북한이 은근히 그 뭐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이게 왕조 국가다 보니까 가부장적 질서가 있어서 여자가 나오면 좀 재수없다. 그런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나요? 그렇죠. 아직도 그럼 북한에서 아직도 여자의 그 지위라든지 그런 게 그런 생각을 하면 김여정은 굉장히 특혜받은 여자네요. 그렇죠. 김여정은 이게 그 말하자면 소위 그들 말대로 백두혈통이다. 그래서 저렇게 나서서 지금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김기남 선전비서 뭐 이재일 부부장을 막 혁명화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이제 자기가 오빠 하나 믿고 이제 이렇게 까불고 있는데 그건 이제 김여정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외에 무슨 부인이다, 그러니까 이설주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김정은은 정말 부인이 한 명인가요? 아직까지는 한 명이라고 그러는데 더 들리는 거 없나요? 아직은 들리는 게 없고 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면 좀 방탕하게 사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아직은 조금 자제하겠지만 이 절대 권력자는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밑에 갖다 이게 조달하는 놈이 있을 수 있단 네. 말이죠. 그럼 아마 몇 년 후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듣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7, 80%는 사실이 맞는 거네요. 그냥 들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대체로 또 최근에 이제 정보기관이 그 휴민투가 좀 발전돼 가지고 네. 아주 신속하게 전해주고 또 최근에 고위층들이 많이 또 태영호 공사를 비롯해서 오지 네.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태영호 공사는 영국에 있을 때 김종철, 에릭 클랩턴 공연을 보러 왔던 김정은의 형을 직접 이렇게 가이드했기 네. 때문에 뭐 밤에 술도 한잔 했겠죠. 그 듣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정보들이 자연히 우리 쪽으로 많이 지금 수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듣고 계시죠? 저 역시 좀 많이 듣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진짜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난리가 나 있는 예.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국민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북한은 어떤 행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아무런 반응이 지금 없나요? 분명히 북한은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남 전략이 우리가 뭐 흔히 그저 6.25 때를 상상해서 임진강 건너서 북한 탱크가 건너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지만 네.
절대로 북한은 그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항상 그 특수부대, 이 10만 명의 특수부대가 우리 후방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에 있는 수천 발의 방사포로 서울을 불바다 만들고, 불과 한 70km니까 이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는 그 협박이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을 불바다로 방사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수단으로 핵무기로 괌에 있는 B1, B2, B1B를 박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1시간 만에 평양에 날아서. 아니, 잠깐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예. 저는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 절대 서울은 쏘지 않는다. 예, 예. 그 외에 다른 지역을 쏠 것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1차 타격이 방사포에 의한 서울 불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마비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그 AN2기라고 독일제 말하자면 스텔스 기능을 갖췄죠.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네. 만들어놓은 한 비행기 한 13명 정도가 탑니다. 특수부대. 그 네. 북한이 지금 한 230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후방에 날라와서 오산이나 평택이나 이래 기지에 다 떨어지면서 그 기지를 다 파괴하는 겁니다. 통신, 뭐 무기 이런 체계들을 연료, 원자력 이런 걸 파괴하면 대한민국 일단 마비되겠죠. 물론 뭐 우리 국군도 그에 대한 작전 계획은 다 세우고 있지만 북한이 그런 선제 타격을 해왔을 때 1차 타격에서는 얼마나 손실을 보고 2차 타격에서 얼마나 이렇게 그 만회한다 이런 게 돼 있지만 북한은 지금 그걸 진짜 질문하신 내용은 그걸 지금 김정은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아마 그 특수부대들은 AN2기 주변으로 다 직결하고 있고 비상식량이 지급되고 또 전투용 방독면 이게 가스 이게 지급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북한의 전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11월 12일 날 민중총 걸기 대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한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여기 광화문 쪽이 거의 뭐 이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될 거거든요. 그럼 북한 측에서 이런 건 굉장히 호재라고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호재고 혹이고 김정은이 아마 이게 또 술을 아마 더 먹지 않겠는가. 좋아서요. 기분이 그동안은 좀 우울해서 먹었는데 이게 뭔가 물론 또 대남 공작원들이 갖다 자꾸 이제 거짓말 정보를 보고를 합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일어나도 뭐 국가 안보나 이건 사실 흔들림이 없거든요. 아, 그러면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대남 네. 공작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어디선가 얼핏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간첩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 그게 사실인가요? 글쎄 황장엽 선생님은 뭐 그래도 고급 정보를 하시던 분인데 그때 와가지고 약 5만 명의 간첩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소름 끼치죠.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기억나시죠? 단국대 교수였던 깐수요. 정수일 잘 알죠. 예. 그 국제 간첩이 국제 스파이입니다. 깐수는요, 제 친구들이 그 사람들 수업 들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조차 그 사람이 외국인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생김새가 딱 그 말레이시아 사람처럼 아, 생겼어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네, 말레이시아로 국적 이렇게 세탁해 가지고 들어온 분인데 그 깐수라는 사람이 잡힌 게 또 참 재밌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네, 설명해 주세요. 그 딸이 만수대 예술단의 그 무용수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국제 간첩이니까 북한이 대우를 잘해준 거 네. 아닙니까? 무용을 좀 잘못해도 만수대 예술단에 갖다 놨겠죠. 근데 얘가 이 딸내미가 이제 실수를 했죠. 어느 날 그 친구인 신영희 우리나라로 탈북해 온 북한의 만수대사는 무용수입니다. 기억나요. 알죠? 예. 네. 부부가 같이 왔죠. 기억나요. 남편은 노동당 재정격리부장을 네. 지낸 이제 최세웅 씨 네. 부인인데 이제 그 부인한테 어느 날 우리 아빠가 국제 간첩이다. 남조선이 활동한다. 친구라서 얘기했군요. 그 친구라고 그냥 서슴없이 자랑한 거죠. 그거 이제 이 신영희 씨가 여기 와서 이제 중요한 첩보죠. 이거는 전달하니까 우리 첩보기관에서 이게 세탁이 돼 있어 들어오니까 외국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지를 못했는데 그 딱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정밀 조사하니까 이 사람이 딱 좁혀줬고 바로 저 시청 옆에 지금 군중이 모이는 시청 옆에 프레지던트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의. 네? 강의하던 날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베이징으로 팩스를 보낼 때 닦아서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전 강의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한국에 부인도 있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와서 여기서 결혼해서 아마 부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쇼크에 빠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간첩과 함께, 저는 지금 이야기하면서 소름이 끼치는 게 그때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이 우리가 간첩과 함께 생활을 했다. 우린 간첩이라고 하면요 좀 무지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뿔도 나고 예.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자랐던 시대예요. 그렇죠. 무찌르자 공산당 그림 그리던 시대거든요. 예, 예. 근데 정말 5만 명이 있다고 하면요. 글쎄 아마 모르겠습니다. 포섭된 사람까지 아마 계산해서 5만 명이 있겠지만 아마 실제 그 레귤러 스파이 정규 공작원은 뭐 그렇게 나는 5만 명까지는 되지 않지 않겠는가. 뭐 제가 뭐 모르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몇천 명은 될 수도 있겠네요. 적어도 몇천 명은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도 탈북자의 한 사람이지만 최근에 탈북자들 중에 1,000명 중에 한 3, 4명은 간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 간첩을 과거에 목숨 걸고 임진강으로 숨어서 들어오다 죽을지 살지 모르게 위험하게 들이보낼 때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냥 그때 탈북 행렬이 이어질 때보다 몇 명 노동당이 섞어 놓으면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미 황장엽 선생을 암살하라 그래가지고 경찰총국 그 김영철 대장하고 양주짠까지 부딪히고 2명이 내려왔는데 소자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정보기관이 아주 그걸 탁 낚아챘단 말이죠. 근데 그건 거물급 간첩이니까 낚아챘지만 좀 바닥에 또 간첩도 부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급수가 있다면서요. 간첩도 급수가 있다면서요. 급수가 있죠. 노동당 그 통전부 간첩이냐, 또 경찰총국 간첩이냐, 또 국가안전보위부 간첩이냐, 이게 부서가 여러 가지입니다. 북한이 지금 우리는 생각하면 모든 특수교육을 받고 간첩이 들어온 자인데 아니라면서요. 아 그렇죠. 그 정규 그 황장엽 선생을 암살하라고 임무받은 그 소자 2명은 정말 엘리트 최고의 그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한 김현희 칼기를 폭파시킨 김현희가 졸업한 그 대학을 졸업한 공장원이고 그 밑에 국가안전보위부나 경찰총국은 또 그냥 일정한 뭐 독침 사용법이라든지 요것만 가르쳐서 들이보내는 간첩이 있기 때문에 수천 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는 겁니다. 저는 뭐 오늘 방송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간첩이라든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이 교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안보적으로 안정적이거나 그냥 평화롭거나 그런 정국은 절대 아니죠. 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검찰 앞에 선다는 이 사건을 비롯해서 어쨌든 지금 뭐 광화문 광장이 상당히 시끄럽고 또 주말에 시끄럽고 촛불 집회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이 뭔가 조금 말하자면 그 빙하 덩어리를 만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걸 넘을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김정은이 뭐 김일성, 김정일이라면 또 조금 합리적인 면이 있지만 저 사람은 그냥 자기 고모부도 쏴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요. 그러니까 나이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어리면 아무래도 연륜과 또 지력과 경륜이 떨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기분도 또 이렇게. 네, 그래서 유엔의 제재를 받으면서 근거는 털털 비고 지금 어디 국제사회 손 내밀 데도 없는데 또 밑에 과잉 충성분자들이 가서 또 거짓 보고도 또 한단 말이죠. 6.25 때도 박헌영이가 김일성 보고 서울에만 내려가면 20만 명이 남로당원이 들고 일어나니까 내려오자 하니까 김일성이 어리석은 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 김일성이가 6.25 일으킬 때 38살이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33살 아닙니까? 이게 30대이기 때문에 아주 미숙한 지도자라는데 우리 불안감이 또 증폭되는 겁니다. 저 역시 분단이라는 걸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분단 국가에 살고 있다는 걸.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옆에서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죠. 독일 교수님이 항상 저한테 그래요. 넌 지금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문득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분단 국가에 살고 있고 그렇죠. 지금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 우리가 참 6.25를 겪지 않았으면 빨리 통일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70년 넘게 분단국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시 김정은이 오판하고 뭔가 특수부대를 몰고 내려온다. 그럼 우린 또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하고 싶어도 저게 내려오는데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그 전쟁에 미군이 개입 안 할 수 없고 중공군이 개입 안 할 수 없고 그럼 앞으로 또 70년 분단국가가 또 갈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작금 사태는 모든 사람들이 좀 이성을 찾고 다 검찰이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가 분명히 다 분리되어 있어서 저는 검찰이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뭐 우리 유 교수님도 법학자시니까
법을 믿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너도 나도 나서서 그냥 이 난장판 아비규환을 만들면 우리 국익에 도움될 거 하나 없죠. 김정은이 오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우선 안정을 되찾고 김정은이 오판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분명히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안정적인 모습을 갖고 믿고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네요. 그렇죠. 네. 네. 아, 교수님,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이곳에서 정말 북쪽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그렇죠. 국민들끼리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김정은이도 지금 탈출구가 없어서 지금 1년 안에 지금 깃발을 내리느냐 아니면 뭐 변화로 가느냐 변화로 가자니 그 내부 저항이 무섭고 지금 또 유엔 제재는 완전히 지금 목줄을 줘요. 오지 지금 그야말로 저 풍전등화가 김정은인데 우리가 이 하나의 그 사건 작은 사건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저 김정은에게 빌미를 줄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분단 국가다. 우리는 네. 둘로 쪼개졌고 항상 그 북한은 지금 총칼을 들고 우리를 노리지 않습니까? 기회가 없어서 못했죠. 저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전쟁을 못하게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오판할 기회를 준다. 그러면 김정은이 오판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불바다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판할 기회를 절대 주지 않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 주에도요,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들리는 소식이 있으면 네네. 꼭 정말 다 모아서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안보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수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수가 죽었다. 근데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수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결국은 지켜야 되고 우리는 지켜야 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뭔가 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체감을 못 하다가 그렇죠. 지금 간첩 얘기 듣는 순간 갑자기 다시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다시 새로운 이야기 좀 모아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시죠.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도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어쩌면 너무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은 너무 나이가 어리고 너무 철이 없고 치즈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정말 옆에 선동에 의해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폭탄과 또 같은데 우리가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안보는 무조건 보수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대예요. 그거 무찌르자 공산당 그림 그리던 시대거든요. 예, 예. 근데 정말 5만 명이 있다고 하면요. 글쎄 아마 모르겠습니다. 포섭된 사람까지 아마 계산해서 5만 명이 있겠지만 아마 실제 그 레귤러 스파이 정규 공작원은 뭐 그렇게 나는 5만 명까지는 되지 않지 않겠는가. 뭐 제가 뭐 모르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몇천 명은 될 수도 있겠네요. 적어도 몇천 명은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도 탈북자의 한 사람이지만 네. 최근에 온 탈북자들 중에 1000명 중에 한 3, 4명은 간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 간첩을 과거에 목숨 걸고 임진강으로 숨어서 들어오다 죽을지 살지 모르게 위험하게 들이보낼 때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냥 그때 탈북 행렬이 이어질 때보다 몇 명 노동당이 섞어 놓으면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미 황장엽 선생을 암살하라 그래가지고 경찰총국 그 김영철 대장하고 양주짠까지 부딪히고 2명이 내려왔는데 소자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정보기관이 아주 그걸 탁 낚아챘단 말이죠. 근데 그건 거물급 간첩이니까 낚아챘지만 좀 바닥에 또 간첩도 부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급수가 있다면서요. 간첩도 급수가 있다면서요. 급수가 있죠. 노동당 그 통전부 간첩이냐, 또 경찰총국 간첩이냐, 또 국가안전보위부 간첩이냐, 이게 부서가 여러 가지입니다. 북한이 지금 우리는 생각하면 모든 특수교육을 받고 간첩이 들어온 자인데 아니라면서요. 아 그렇죠. 그 정규 그 황장엽 선생을 암살하라고 임무받은 그 소자 2명은 정말 엘리트 최고의 그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한 김현희 칼기를 폭파시킨 김현희가 졸업한 그 대학을 졸업한 공장원이고 그 밑에 국가안전보위부나 경찰총국은 또 그냥
일정한 뭐 독침 사용법이라든지 요것만 가르쳐서 들여보내는 간첩이 있기 때문에 수천 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는 겁니다. 저는 뭐 오늘 방송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간첩이라든지 교육에 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이 교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안보적으로 안정적이거나 그냥 평화롭거나 그런 정국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검찰 앞에 선다는 이 사건을 비롯해서 어쨌든 지금 광화문 광장이 상당히 시끄럽고 또 주말에 시끄럽고 촛불 집회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뭔가 조금 말하자면 그 빙하 덩어리를 만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걸 넘을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이라면 또 조금 합리적인 면이 있지만 저 사람은 그냥 자기 고모부도 쏴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요. 그러니까 나이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어리면 아무래도 연륜과 또 지력과 경륜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도 또 이렇게. 네, 그래서 유엔의 제재를 받으면서 근거는 털털 비고 지금 어디 국제사회 손 내밀 데도 없는데 또 밑에 과잉 충성분자들이 가서 또 고짓 보고도 또 한단 말이죠. 6.25 때도 박헌영이가 김일성 보고 서울에만 내려가면 20만 명이 남로당원이 들고 일어나니까 내려오자 하니까 김일성이 어리석은 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 김일성이가 6.25 일으킬 때 38살이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33살 아닙니까? 이게 30대이기 때문에 아주 미숙한 지도자라는데 우리 불안감이 또 증폭되는 겁니다. 저 역시 분단이라는 걸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분단 국가에 살고 있다는 걸.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옆에서 무기 이런 체계들을 원자력 이런 걸 파괴하면 대한민국 일단 마비되겠죠. 물론 우리 국군도 그에 대한 작전 계획은 다 세우고 있지만 북한이 그런 선제 타격을 해왔을 때 1차 타격에서는 얼마나 손실 보고 2차 타격에서 얼마나 이렇게 만회한다 이런 게 돼 있지만 북한은 지금 그걸 진짜 질문하신 내용은 그걸 지금 김정은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아마 그 특수부대들은 AN2기 주변으로 다 직결하고 있고 비상식량이 지급되고 또 전투용 방독면 이게 가스 이게 지급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북한의 전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11월 12일 날 민중총 걸기 대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한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여기 광화문 쪽이 거의 이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될 거거든요. 그럼 북한 측에서 이런 건 굉장히 호재라고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호재고 혹이고 김정은이 아마 이게 또 술을 아마 더 먹지 않겠는가. 기분이 그동안은 좀 우울해서 먹었는데 이게 뭔가 물론 또 대남 공작원들이 갖다 자꾸 이제 거짓말 정보를 보고를 합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일어나도 국가 안보나 이건 사실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러면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대남 공작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어디선가 얼핏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간첩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글쎄 황장엽 선생님은 그래도 고급 정보를 하시던 분인데 그때 와가지고 약 5만 명의 간첩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소름 끼치죠?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기억나시죠? 단국대 교수였던 깐수요. 정수일 잘 알죠? 그 국제 간첩, 국제 스파이입니다. 깐수는요, 제 친구들이 그 사람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조차 그 사람이 외국인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생김새가 딱 그 말레이시아 사람처럼 생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말레이시아로 국적 이렇게 세탁해가지고 들어온 분인데 그 깐수라는 사람이 잡힌 게 또 참 재밌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설명해 그 주세요. 딸이 만수대 예술단의 그 무용수였습니다. 아버지가 국제 간첩이니까 북한이 대우를 잘해준 거 아닙니까? 무용을 좀 잘못해도 만수대 예술단에 갖다 놨겠죠. 근데 얘가 이 딸내미가 이제 실수를 했죠. 어느 날 그 친구인 신영희 우리나라로 탈북해온 북한의 만수대사는 무용수입니다. 기억나요. 알죠? 부부가 같이 왔죠. 기억나요. 남편은 노동당 재정격리부장을 지낸 이제 최세웅 씨 부인인데 이제 그 부인한테 어느 날 우리 아빠가 국제 간첩이다. 남조선이 활동한다. 친구라서 얘기했군요. 그 친구라고는 서슴없이 자랑한 거죠. 그걸 이제 이 신영희 씨가 여기 와서 이제 중요한 첩보죠. 이거는 전달하니까. 우리 첩보기관에서 이게 세탁이 돼 있어 들어오니까 외국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정밀 조사하니까 이 사람이 딱 좁혀졌고 바로 저 시청 옆에 지금 군중이 모이는 시청 옆에 프레지던트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 강의하던 날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베이징으로 팩스를 보낼 때 아. 닭가슴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전 강의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한국에 부인도 있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와서 여기서 결혼해서 아마 부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쇼크에 빠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간첩과 함께, 저는 지금 이야기하면서 소름이 끼치는 게 그때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이 우리가 간첩과 함께 생활을 했다. 우린 간첩이라고 하면요 좀 무지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뿔도 나고 예.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자랐던 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진짜 정보일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요.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정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을까?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그런 얘기 듣거든요. 김정은이 지금 되게 아프다. 네. 밤마다 울고 있다. 뭐 술을 마신다. 근데 그건 진짜일까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뭔가 그 사람이 어린 나이에 집권을 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무슨 단번도약이다. 한 번에 뭔가 점프해서 뭔가 이룰 것 같았는데 북한이란 이 사회가 다 폐허가 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으니까 아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폭음도 하고 뭐 후지모토 겐지에 따르면 하룻밤에 와인을 막 10병씩 먹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어린 나이에 지금 170cm 키에 지금 집권할 때 90kg였는데 지금 130kg니까 한 40kg가 늘은 거 아닙니까? 그럼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건강도 안 좋고 그 사람의 또 그 우리 정보기관도 밝힌 바와 같이 이제 통풍이라는 게 그런 병이 있는데 그게 좀 비대할 때 이제 통풍이 생기고 그게 부자병이라고 부른대요. 부자병이라고. 예, 이름을 왜냐면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었을 그렇죠, 때 그렇죠. 생기는 병이니까 일명 옛날에는 부자병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에멘탈 치즈. 유학할 때 10대 때 먹었던 그 학습된 그 말하자면 욕구 때문에 에멘탈 치즈도 많이 먹고 와인도 많이 먹고 물론 고기도 많이 먹겠죠. 인민들이 구경하기 어려운 뭐 소고기니 뭐 연어니 얼마나 좋은 걸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날씨가 이게 통풍이 또 추워지면 또 심해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거기다 뭐 형인 또 김종철이도 뭐 막 호텔에서 술 마시고 술병을 집어던지고 또 김여정 이설주 와이프가 지금 7개월 8개월째 또 일체 두문 불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뭐 물론 종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 사람들이 나타날 만한 무슨 정치적인 뭐 계기나 그게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일단 그 가족 측근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 즉 자기가 죽었을 때 항상 그 독재자들은 동선을 중시하고 독재자의 존재가 중요한데 자기가 죽었을 때 대리는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참수작전한다. 그다음에 지난 이제 불굴의 의지 훈련이 시작되니까 또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들이 동서해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가 만약에 잘못되면 대리인은 김여정이다. 그래서 이제 갈라놓고 절대 등장 안 시키고. 후임자는 지금 그렇죠. 김여정인가요? 네, 그렇게 대리인을 독재 국가에서는 항상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여정이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나타나면 한 방에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따로 갈라놓다 보니까 일차에 나오지 않지 않는가. 그러나 아마 이설주는 뭐 그렇게 뭐 그 권력을 뭐 계승할 만한 존재는 안 되는데 아마 임신했다는 게 정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 7개월 전만 해도 어떤 행사에 다 같이 동석하는 모습이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7개월 동안 이제 안 나타나니까 혹자는 이런 말도 해요. 북한은 원래 여자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그렇죠. 김일성은 이제 94년 카터가 왔을 때 자기 부인 김성애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났었고 김정일은 36년 동안 한 번도 데리고 나타나지 않았죠. 공식적으로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자가 뭐 4명씩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김일성이가 인정한 여자는 1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숨겨놓은 여자다 보니까 내놓지 않았고 이게 그 북한이 은근히 그 뭐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이게 왕조 국가다 보니까 가부장적 질서가 있어서 여자가 나오면 좀 재수없다. 그런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나요? 그렇죠. 아직도 그럼 북한에서 아직도 여자의 그 지위라든지 그런 게 그런
그런 생각을 하면 김여정은 굉장히 특혜받은 여자네요. 아, 그렇죠. 김여정은 이게 그 말하자면 소위 그들 말대로 백두혈통이다. 그래서 저렇게 나서서 지금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김기남 선전비서 뭐 이재일 부부장을 막 혁명화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이제 자기가 오빠 하나 믿고 이제 이렇게 까불고 있는데, 그건 이제 김여정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외에 무슨 부인이다, 그러니까 이설주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김정은은 정말 부인이 한 명인가요? 아직까지는 한 명이라고 그러는데 더 들리는 거 없나요? 아직은 들리는 게 없고 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면 좀 방탕하게 사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아직은 조금 자제하겠지만 이 절대 권력자는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밑에 갖다 이게 조달하는 놈이 있을 수 있단 네. 말이죠. 그럼 아마 몇 년 후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듣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7, 80%는 사실이 맞는 거네요. 그냥 들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대체로 또 최근에 이제 정보기관이 그 휴민트가 좀 발전돼 가지고 네. 아주 신속하게 전해주고 또 최근에 고위층들이 많이 또 태영호 공사를 비롯해서 오지 네.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태영호 공사는 영국에 있을 때 김종철, 에릭 클랩턴 공연을 보러 왔던 김정은의 형을 직접 이렇게 가이드했기 네. 때문에 뭐 밤에 술도 한잔 했겠죠. 그 듣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정보들이 자연히 우리 쪽으로 많이 지금 수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듣고 계시죠? 저 역시 좀 많이 듣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진짜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난리가 나 있는 예.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난리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국민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북한은 어떤 행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아무런 반응이 지금 없나요? 분명히 북한은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남 전략이 우리가 뭐 흔히 그저 6.25 때를 상상해서 임진강 건너서 북한 탱크가 건너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지만 네. 절대로 북한은 그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항상 그 특수부대, 이 10만 명의 특수부대가 우리 후방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에 있는 수천 발의 방사포로 서울을 불바다 만들고 불과 한 70km니까 이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는 그 협박이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을 불바다로 방사포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무수단으로 핵무기로 괌에 있는 B1, B2, B1B를 박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 시간 만에 평양에 나가. 아니 잠깐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예. 저는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 절대 서울은 쏘지 않는다. 예. 그 외에 다른 지역을 쏠 것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1차 타격이 방사포에 의한 서울 불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마비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그 AN2기라고 독일제 말하자면 스텔스 기능을 갖췄죠.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네. 만들어놓은 한 비행기 한 13명 정도가 탑니다. 특수부대. 네. 북한이 지금 한 230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후방에 날라와서 오산이나 평택이나 이래 기지에 다 떨어지면서 그 기지를 다 파괴하는 겁니다. 통신. 네, 안녕하세요. 자유넷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매주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와 하나인 듯, 그러나 하나가 아닌 듯, 그리고 나라인 듯, 하지만 나라가 아닌 곳이죠. 북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들어보려고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찬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남산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단풍이 되게 예쁠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죠. 네. 한국에서 쭉 사신 분들은 그게 뭐 이게 민주주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단 국가 아닙니까? 네. 또 북한은 뭔가 후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뭐 핵무기도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는데 김정은이는 또 상당히 그 좀 아주 흉폭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빨리 안정을 되찾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시자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북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도 많은 걸 여쭤보고 싶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오늘 우리나라 이 사태를 북한이 알고 있죠? 북한이 지금 최근에 아주 신중하게 신중 모드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지금 이런 정치 현실을 뭐 김정은이 누구보다도 잘 보고받고 있고, 특히 최근에 북한이 이제 난수 방송을 10번 넘게 하면서 네. 지난 그 사드 배치 문제 이후에 이제 지하 공작원들, 고정간첩, 대남 공작원들이 지금 아주 준동이 좀 심해졌습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뭔가 다 직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볼 때 최근에 또 우리의 이런 약간의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을 북한은 지금 신중하게 쳐다보고 있다. 이것은 뭔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노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자면 혼란이 일어날 때 뭔가 내부의 어떤 그 좌파나 종북 세력에게 더 후원하고 지원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좀 심화됐을 때는 뭐 전면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그게 대비가 다 돼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김정은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그 광주에서 80년 5.18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북한은 그것을 제때에 개입하지 못한 것을 상당히 후회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예, 그렇죠. 그때 제때 개입했더라면 뭔가 자신들의 어떤 대남 혁명을 완수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때 많은 그 대남 일꾼들이 비판을 받고 숙청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신중하게 쫙 지켜보고 있는 거 보면은 요걸 지금 딱 체크하면서 뭔가 면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북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북이 무엇을 하는지 거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은 우리가 정말 텔레비전에서도 탈북자도 자주 보게 되고, 또 북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뭐 북한의 생활, 북한의 음식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실제로